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사안으로 시끌벅적하죠. 하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또 하나는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또 내놨죠.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만 거듭하는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비웃는 그런 말로 21전 21패라고 하죠.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21번 내놨는데 21번 다 패하고 이번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앞뒤를 그러니까 출구를 다 봉쇄해버리고, 예를 들면 집을 팔려면서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대폭 높여놓고, 또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확 올라가고 지금 이제 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면 증여세도 엄청나게 높죠.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얼마 전 KBS 심야 토론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주당 한 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도대체 뭐 집을 한 채만 있으면 되지, 한 가구당, 한 세대당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두 채, 세 채 이렇게 갖고 있느냐. 그러니 그런 것은 다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다 팔아라 이거죠. 한 채, 내가 살 집 한 채를 팔아라. 그러면서 아예 뭐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다 한 채 외에는 다 팔아라, 이렇게까지 하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회재산권 침해죠. 아니,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그 바람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에 한 채, 강남에 한 채, 청주에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청주 걸 판다고 했다가 이제 청주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이번엔 강남 것도 팔겠다 이렇게 돼갖고 이 사람 졸지에 무주택자로 전락하게 생겼어요. 약속을 했으니 지키기는 해야 할 테고. 그런데 그러한 지침을 내린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위헌입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되고 고위공직자들은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은 이 정권의 핵심부 인물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집을 안 내놓고. 그것도 강남에.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거기에 분노를 느낄만 한데, 하지만 두 채를 갖고 있든 세 채를 갖고 있든 그것은 사실은 그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민주당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도대체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두 채, 세 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다 팔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그 말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 집 한 군데만 있으면 되지. 왜 두 채, 세 채를 갖고서 거기서 말하자면 불로소득을 챙기는 겁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재산 축적이 죄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두 채, 세 채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두 채, 세 채 갖지 말라는 것은 재산 축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가능하죠. 왜 재산 축적을 꼭 집으로만 해야 되느냐?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고 뭐 국채를 사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현실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특히 강남 지역에. 그러면 안전해요. 그리고 이것이 수익을 내요. 값이 올라가니까. 물론 팔기 전까지는 그 수익이 시현되지는 않죠. 그러나 일단 그런 그 재산 축적은 그리고 증식이 가능하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전국 어디에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 이런 데서도 부동산 값은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유독 강남만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해갖고 그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뭐 또 지역에 대한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 뭐냐? 강남에다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만 사놓으면 이건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방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이 뛸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제가 정보 관리들하고 같이 그 자료를 다 같이 한번 찾아봤었어요.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동산 값이 오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강남 지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축적하는 또는 보관, 유지하는 그리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강남에 아파트 사놓는 것이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번에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는 모든 세금이란 세금은 다 높여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특정 지역에 이제 맨 처음에 강남으로 시작해서 강남을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인근 지역으로 뭐 과천 그 다음에 거길 또 묶으니까 또 그 옆에 지역으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여기는 드러나는데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풍선 효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자, 여유자금이 있어요.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금 금리도 엄청 낮은데 예를 들면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이 돈이 불어납니까? 안 불어나죠. 증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게 부동산이었더라. 이 사람들 판단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제어하니까 나중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강남 집값이 뛰는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져 왔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재산 축적이 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산 축적이 죄인가요? 저는 참 아쉽게도 저는 뭐 재산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재산 축적하는 것을 배아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재산 축적을 죄악시해요. 그리고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지 않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즉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게 뭐죠? 각 개인의 어떤 그 심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사람이 각 개인이 도덕적인 존재로 간주해 버리고 그 바탕에서 정책을 펴면 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려면 보유세 올려라 이거죠. 그러면 출구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 팔아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엄청 올려버려요. 뿐 아니라 취득세를 또 엄청 올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건 이제 거래세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건 보유세고, 자녀에게, 이제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게 양도소득세 엄청 불려서 다 뺏기느니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 증여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높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이익을 내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과연 먹힐까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갖고 있겠죠. 보유세 내더라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물건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집니다. 뿐 아니라, 자, 만약에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1주택만 갖도록 하는 그것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 다주택자들이 팔았으니까 그거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있었으면 벌써 샀어요. 여러분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내 재산이 현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내가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그 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지금 그 집을 살 돈은 없고 어차피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전세 값도 전세값 사실은 전세값은 실수요자의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다주택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살아야 할 사람들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세가 그만큼 없으니까요. 다 팔아도 그건 누군가가 살 거 아닙니까? 그 무주택자인 중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은 사실 재산 증식의 목적을 갖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놓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산을 축적하겠다는데 왜 재산을 축적하겠다는데 왜 그걸 죄악시합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깔고 있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해요. 결국은 뭐냐?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공급 대책은 내놓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공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재건축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파트 값이 확 올라갈 거니까 갑자기 이제 재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장 팔지 않는 이상은 뭐 소득이 시현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배 아파서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누군가가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은 배가 아파서 안 된다 이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부동산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무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경제 교과서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정권이. 경제의 ABC 가장 기초적인 경제 그런 그 지식을 담아하는 경제 교과서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마저 듣는 거입니다. 이래 갖고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젊은이들이 좌절감은 더 커지고 이제는 젊은이들뿐 아닙니다. 사실은 40, 50대에서도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집 구하는 것이 요원해져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국 그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에 맞게 정책을 내놔라. 시장 원리에 거슬려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은 백전백패이니 이제는 제발 가장 그 기초적인 시장 경제 원리 뭐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뒷받침해줘야 가격이 안 올라가죠. 공급은 다 죄면서
수요도 사실은 실수요자가 있는데도 대출을 죄물로 해서 수요도 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